사업의 교육 혁신이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인 이지혜입니다. 저는 2023년도 2학기 탐구 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자동평가 프로그램을 통한 한국어 담화 메타데이터 생성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탐구 공동체는 어떤 프로그램이며 저희 팀이 탐구 공동체를 통해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는지와 소감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발표는 먼저 탐구 공동체 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저희 팀이 탐구 공동체를 통해 어떠한 성과를 냈으며 이 과정을 통해서 느낀 탐구 공동체의 의의와 소감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탐구 공동체, 그 이름에서 의미를 유추할 수 있듯이 탐구 공동체는 함께 협업하여 탐구를 진행하는 팀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학생 간의 협업, 그리고 교수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경험 중심, 학생 중심의 학습 모델입니다. 한 학기 동안 교수님 한 분과 3명에서 5명의 학생이 탐구 공동체를 이뤄 탐구 주제를 선정하고 과제 수행, 최종 산출물 도출까지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학생 팀원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여 문제를 정의하고 어떤 탐구 주제를 할 것인지 심도 있게 토의하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탐구 공동체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학생들을 모집한 뒤 오리엔테이션과 교육을 진행했으며 탐구 공동체 진행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짜 운영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회차별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였으며 탐구 과정을 담은 영상을 제출하여 탐구 활동을 운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각 팀은 최종 산출물과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성과 발표회 때 우수 사례를 시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확산을 위해 사례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탐구 공동체는 2023년 1학기에 시범적으로 운영되었고 현재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시행 중입니다. 2023년 1학기에는 교수 6명, 학생 42명으로 총 6팀이 운영되었으며 2023년 2학기에는 17팀으로 확대되어 교수 15명, 학생 7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탐구 공동체를 통해 개발된 교과목은 23건으로 최종 산출물 역시 23건이 제작되었습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단편영화 제작 등 그 외에도 다양한 전공에서 질 높은 주제들로 산출물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탐구 공동체의 특강점은 교수님과의 상호작용이 그 어떤 수업보다 많다는 점에 있습니다. 실제로 설문을 한 결과 일반 교과에서의 교수님과의 상호작용한 시간을 비교했을 때 확연한 우위를 보였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역량으로 주목되는 협동학습,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력, 학업적 효능감 등 다양한 역량 강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탐구 공동체의 전반적인 현황과 성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팀이 탐구 공동체를 통해 산출해낸 결과물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자동평가 프로그램을 통한 한국어 메타데이터 생성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한국어로 된 강의 음성 데이터를 추출해 강의 내용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분석하고 실제 국제 학생들에게는 어느 수준으로 들리는지 측정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어떠한 이론적 근거를 수집하였으며 어떻게 계산식을 산출하였는지를 담은 페이퍼를 작성하였습니다. 최종 산출물을 위해 이와 같은 탐구 과정을 거쳤는데요. 먼저 주제 선정을 구체화하기 위해 토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교수님과의 수차례 상호작용을 통해 저희만의 탐구 주제를 도출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론 연구와 토론을 통해 자동평가 프로그램의 기반이 되는 담화 텍스트 평가 준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론적으로 선행 연구가 적은 경우엔 외국 논문을 찾아보는 등의 노력을 다했으며 토론을 통해 타당한 평가 준거를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후 컴퓨터공학과 팀원의 주도하에 프로그래밍을 진행하였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계산식은 함께 도출하였습니다. 다마 텍스트 평가 준거 자체는 굉장히 언어학적이고 인문학적인 측면이 강했는데 이를 자동평가 프로그램으로 구현하여 현실적인 선출물로 변환하는 과정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실제 강의를 평가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의 활용성을 분석하였습니다. 위 탐구 과정이 그 어떤 팀플보다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먼저 교수님과 연속적인 피드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양한 학과 친구들이 모여 협업하여 새로운 양상의 산출물을 만들 수 있었다는 점도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탐구 공동체 활동을 진행하며 해당 프로그램의 의의이자 특강점을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능동적인 주제 선정이었습니다. 저희 팀의 경우 초기에는 교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더 구체화하였는데요. 교수님께서는 공교육 내에 디지털 교재 개발이 확산되고 있으니 한국어 교과의 디지털 교재 개발을 위해 텍스트 분류 준거를 만들어 보고자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팀은 논의를 통해 어플리케이션 구조를 기반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디지털 교재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했고 조금 더 구체화된 주제를 교수님께 제안드렸습니다. 이에 교수님께서는 메타데이터라는 개념을 소개해 주시며 교육 콘텐츠 개발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큰 틀이라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팀은 메타데이터와 텍스트 분류 준거 기준에 대한 논문을 리딩하였고 그 과정에서 읽기 텍스트의 분류 기준은 현재 많은 연구가 진행된 반면 다마 텍스트에 대한 분류 준거는 아직 부재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저희의 연구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교수님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며 학계에서 유의미한 연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고 팀원들과 논문 리딩과 토론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저희 팀은 주제 선정에 약 1달을 소요할 정도로 공을 들였는데요. 수업에서 하는 팀플은 주제가 정해져 있고 가야 하는 틀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반면 탐구 공동체는 저희가 모든 것을 직접 능동적으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재미와 책임감을 갖고 탐구에 임했습니다. 탐구 공동체의 의의의 두 번째는 교수-학생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탐구 공동체에서는 2회 이상의 교수님과의 미팅이 필수적이었고 매 회차 보고서에 대해 교수님께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총 8번의 활동을 이렇게 진행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자율적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모든 탐구 과정을 스스로 진행한 만큼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담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매회 교수님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고 교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며 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평가자가 교수님인 팀플과는 다르게 좀 더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었고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연락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문제 해결력과 협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탐구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선행 연구가 없는 분야도 있었고 탐구를 하며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직접 탐구 과정을 설정하는 것이었기에 탐구 과정에서의 난관이 참 많았는데요. 이럴 때마다 팀원들과 토론하며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 해결력이 함양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저희 팀의 경우 국문과 본 전공생인 팀원이 많았지만 서로 다른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었고 또한 외국인 학생과 컴퓨터 공학 학생 등 다양한 배경 지식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있던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가진 지식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점점 더 하나의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개인적으로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아마 한 학과의 학생들로만 모였더라면 하지 못했을 연구 과제물이 나왔던 것도 이렇게 다양한 전공들이 모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협력의 힘, 집단 지성의 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탐구 공동체를 되돌아보며 소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거의 막학기에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되며 대학원 예비 체험 같기도 했고 지금까지 대학을 다니며 했던 수많은 팀플들과 비교하며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는데요.
먼저 한 학기 동안 꾸준하게 하나의 문제를 집요하게 고민했던 것이 제게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탐구 공동체를 같이 했던 팀원들은 지금까지도 굉장히 돈독한데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재미있는 탐구를 하는 경험이 처음이라 굉장히 소중하게 기억될 듯합니다. 또한 저희 팀이 다양한 전공을 접목해 기존에 배웠던 지식을 활용하고 현실적인 산출물을 만들어냈는데요. 아마 국문과만 모였더라면 평가 준거를 마련하는 데 그쳤겠지만 디지털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함께 했었기 때문에 자동평가 프로그램 제작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팀원들과 해당 분야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서로 어려움을 보완해 주었으며 교수님께서 중심축을 잡아주셔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탐구 공동체 프로그램은 의미 있는 성과와 더불어 좋은 태도를 길러낼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에 졸업하고 나서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탐구 공동체 사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에서 사회학과 경영학을 전공 중인 윤지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2024학년도 1학기에 2024 도시혁신스쿨 인 대구에서 마을기업 C팀으로 활동하였는데 도시혁신스쿨이 무엇인지 또 제가 참여한 팀에서 달성한 성과와 소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교양국가 수업으로 진행되는 2024 도시혁신스쿨 인 대구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국캐비타트 포스코 ENC가 민으로 사업지 지자체가 관으로 그리고 서강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가 학 부문을 대표하여 공동 기획 및 운영하는 도시재생 프로그램입니다.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사회적 약자가 밀집된 도시 취약 지역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조성과 지역 사회 혁신을 선도하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2020년 의정부시를 시작으로 전주, 부산, 창원, 인천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왔고 서강대학교는 2022년 창원부터 2023년 인천에 이어 올해 3년째 참가 중입니다. 이번 2024년 1학기부터는 서강대학교가 서울여자대학교와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어 더 많은 지원을 받으며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대학 연합 학점 교류 교과 과정으로서 서강대학교와 서울여자대학교에서 각 모집된 다양한 대학교의 학생들이 예년보다 더욱 높은 목적의식과 동기부여를 갖고 서로 협력하여 참여했습니다. 도시혁신스쿨은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의 사회 문제를 발견하여 문제 정의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특히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동대 등 다양한 학교와 전공의 학생들이 모여 팀을 이루고 마을에 직접 방문하여 주민들과 소통합니다. 이로써 문제를 인식하고 분석하여 융복합적인 창의적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주민들이 지역사회 변화의 주체이기에 주민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주민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또 분야별 전문가들과 해결 방안 아이디어를 직접 실현하는 후속 사업을 통해 민관학 협력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게 됩니다. 이 전 과정을 통해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 11번인 안전하고 보건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젝트 대상지인 대구 복현일동은 경북대 동문의 작은 마을로 1955년부터 피라민촌으로 형성되어 오랜 세월이 지나 주거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동네입니다. 한편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여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영구 임대주택과 청년행복주택을 건립할 예정인 사회적 가치가 담긴 마을이기도 합니다. 제가 참여한 도시혁신스쿨은 2019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대구 북구 뉴딜 사업과 연계하여 피라민촌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혁신스쿨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혁신스쿨은 크게 아이디어 도출과 우수 아이디어 선정 및 사업화로 진행됩니다. 저희 학생들은 3월 8일부터 5월 24일까지 한 학기 동안 토대 마련, 문제 정의, 솔루션 도출, 최종 발표를 거쳐 아이디어 도출의 단계를 완수하게 됩니다. 이후 희망자 중 선발된 인원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취합하여 방학 기간에 실제 사업으로 실천하는 사업화에 참가할 수 있게 됩니다. 전 과정은 그룹별 활동 프로젝트로 진행되었으며 도시 재생에 관한
주제별 온라인 수업과 2박 3일 현장활동 등을 통해 이루어놓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콜렉티브 임팩트를 창출했습니다. 작년에 대외활동을 찾아보다가 사회적으로 가치 있어 보이는 2023 도시혁신스쿨 인 인천에 관심 갖게 되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023 도시혁신스쿨은 인천시 남동구 남촌마을에서 진행되었는데 학기 중에 참여한 보훈사업에는 공원 녹지팀, 여름방학 중에 참여한 후속사업에서는 마을상권 및 역량강화팀으로 참여했습니다. 공원 녹지팀은 마을의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싶어하는 니즈와 편히 쉬고 산책하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니즈가 기존의 낡은 공원에서는 충족되기 어렵고 오히려 이해관계가 상충된다는 문제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구상한 동화적 분위기 속에서 어린이와 주민 모두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이라는 스토리텔링이 담은 피터팬 컨셉의 어린이 공원 아이디어가 채택되어 시공에 돌입했습니다. 또 여름방학 기간에 진행된 후속사업에서 학기 중 본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아이디어를 종합하여 현장에서 실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마을 상권과 역량 강화 팀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마을 상권에서 도출한 마을의 문제점은 외부인의 유입이 거의 없어 상권의 활성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에서 특별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젊은 세대를 유인함으로써 마을의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했습니다. 전통주가 현재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을 착안해 주민협의체가 직접 전통주를 제조하고 특산품화함으로써 마을 이미지를 브랜딩화하겠다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꽃 전통주 제조 방법을 배워 직접 만들면서 주민들과의 유대감도 키웠습니다. 또 사람들이 이목을 끌 수 있는 전통주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고 브랜드 캐릭터 제작, SNS를 통해 꽃 전통주 시음 행사를 홍보, 성공리에 개최함으로써 마을 브랜딩에 초석을 다졌습니다. 또 역량 강화는 마을 홍보의 취약점으로 분석된 주민들의 디지털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직접 주민들을 위한 교육 자료를 만들고 교육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주민들의 교육이 일회성이고 교육 후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문제점을 도출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교육의 성과를 위해 교육 자료를 만들어 교육 이후에도 스스로 복습이 가능하겠고 간단한 작업부터 1대1로 세세하게 가르쳐드리면서 스스로 작업하실 수 있도록 교육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카드뉴스 등을 이용해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소식을 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도 꾸준히 마을의 회의나 꽃 전통주 제작 소식을 SNS로 홍보하시는 지속 가능한 교육의 효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3월에 시작되어 8월에 마무리된 2023 도시혁신스쿨 인 인천은 저에게 마을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고 지속 가능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한다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서강대 학생들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교와 전공 학생들과 활동함으로써 학습 공동체 내에서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공유하고 강요할 수 있었습니다. 조경에 전혀 관심이 없던 제가 공원을 디자인하기 위해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도 배웠으며 마을을 브랜딩하고 주민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내가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는 효용성을 얻었습니다. 이 경험 덕에 저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경영하기도 관심을 갖게 되는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습니다. 더욱이 주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회적 가치 실현의 경험을 해보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 한 번 더 노력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대구 복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도시혁신스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2024년 1학기 도시혁신스쿨인 대구의 프로그램 과정과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로는 비어있는 집을 개선하여 청년들을 위한 공간 조성과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청년 소통, 주민들이 직접 운영한 식당과 카페 및 대표 굿즈를 개발하고 마케팅을 진행하는 마을 기업, 마을에 관련한 역사와 문화 등을 활용하여 영상을 제작하는 마을 브랜딩, 지속 가능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마을 투어가 있습니다. 저는 마을 기업 C팀으로서 마을 밥집의 운영 방안과 마을 굿즈 아이디어 구체화를 제안했습니다. 우선 2박 3일간 마을을 직접 탐방하고 인근의 경북대 학생과 마을 주민들에게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수요에 비해 학생과 주민들의 입맛을 맞춰줄 백반식당과 반찬 가게가 부족하다는 문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색 카페와 같은 특이한 컨셉의 식당 그리고 카페에 대한 수많은 아이디어가 나왔으나 실제로 운영하실 주민분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팀원 및 관계자들과 논의한 결과 현실적인 기획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룸촌에 사는 대학생과 마을의 주민분들, 영구임대주택과 청년행복주택에 입주해올 예비 주민들의 밥을 든든히 먹고 싶어하는 니즈를 충족함과 동시에 간편하게 반찬을 사서 먹고 싶다는 니즈를 바탕으로 반찬을 함께 판매하는 백반식당의 컨셉을 솔루션으로 제안했습니다. 이를 거쳐 반반을 남기지 않을 시 할인하는 제로, 식권을 원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는 시스템을 기획하면서 환경적 가치와 나눔의 사회적 가치를 도모했습니다. 또한 반찬 가게를 겸하기 때문에 소진되지 않고 버려지는 반찬을 최소화할 수 있고 포장과 배달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원재료비를 발주할 수 있는 공급처와 재료비, 인건비를 계산해 예상되는 이익을 제시함으로써 더 실현 가능한 메뉴 구성과 운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그립톡, 에코백과 같은 뻔한 틀에서 벗어나 실제 고향사랑 기부제와 답례품 등에서 선택률이 높은 푸드 굿즈를 구상하였습니다. 수익시장과 유효시장을 분석해 보았을 때 시장이 점점 성장하고 있는 고추장과 특색인의 상품을 찾는 수요가 증가 중인 소금을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복편일동의 정체성만을 담은 굿즈는 일반 대중이 크게 관심을 갖고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도시재생센터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 넓은 지역구인 대구의 특색을 살린 굿즈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4월 한 달간 맛과 특징성 모두 살린 굿즈를 만들기 위해 연구한 끝에 대구의 특산물인 막창, 미나리, 아로니아, 연근을 이용하여 막창 고추장과 삼색 소금 세트를 구상하였습니다. 특히 막창 고추장은 비빔밥과 덮밥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기에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 푸드 굿즈는 실제로 OEM 업체와 연락한 결과 제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기에 현실성 있고 지속 가능한 상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소나 상징성이 없는 복편일동에 적용할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방문하고 다양한 관계자, 주민들과 소통하는 도시혁신스쿨의 프로그램 과정 덕에 점점 아이디어를 가다듬고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의 꽃은 직접 현장을 2박 3일 동안 방문하여 지역의 이곳저곳을 살펴보고 지역 주민들, 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마을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문제정의 시간이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자료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스스로 문제를 찾아보는 노력의 시간 덕에 복편일동만의 강점, 분위기 등을 피부로 느끼고 주민들께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른 프로젝트성 수업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도시혁신스쿨만의 강점은 민관학 협력 프로젝트라는 점입니다. 20대 대학생의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관계자들의 이해관계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이 차별적입니다. 도시혁신과 스쿨의 연합이라는 정체성 덕에 도시재생에 관한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가치관을 현장에서 적용시켜보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페르소나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식당이 주로 노리는 손님 타겟을 도출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번역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실천적 경험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게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함으로써 현실과 호환 가능한 솔루션을 만드는 효용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아이디어를 실현해보는 작년의 경험을 토대로 더욱 발전적인 해결 방안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실제로 OEM 업체와 협력해보면서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가치를 담고 실제로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데에는 작년의 도시혁신스쿨 경험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분들의 복편에 대한 변치 않는 애정 속에서 많은 관계자분들의 노력으로 재탄생할 복편일동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또한 더 많은 학생들이 사회혁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기회를 맞이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강대학교 윤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비전의 팀장 진유나입니다. 우선 저희 팀은 연세대학교 창업동아리에서 팀빌딩되어 동아리가 속한 SK 루키와 고등교육혁신원에 소속되어 사회혁신 창업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저희 프로비전은 지난 여름방학과 하반기 워크스테이션에 참여하며 고등교육혁신원의 지원 아래 활동하였는데요. 워크스테이션은 사회혁신적 마인드를 지닌 학생들이 사회 변화를 주도하고자 모인 조직으로 자발적으로 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학생 주도 비교과 프로그램입니다. 2018년부터 시작되어 지난 2023년에는 총 300개의 팀, 1,789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끊임없이 사회혁신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활동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선정된 각 팀은 사회혁신 활동 지원금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회혁신 스페이스 이용, 팀활동 멘토 및 자문, 네트워킹 행사 참여와 같이 다양한 활동 기회를 지원합니다. 저희 프로비전은 이러한 지원 아래 활동하여 최종 성과 공유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는데요. 사실 직접 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지난 1년간 3번의 피봇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이렇게 방향성을 바꾸며 사회 문제 정의와 솔루션 도출까지 계속 고민해왔으며 그렇게 저희는 같은 동아리에 속한 5강팀의 인사이트를 이어받아 시각장애 아동의 촉지각 발달 문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세상에 없던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보드게임 제작 프로젝트 프로비전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읽을 수 있을까요? 자료에 따르면 실제 사용이 가능한 비율은 9.6%에 불과합니다. 맹학교 선생님들을 만나 뵙고 점자를 처음 익히는 시각장애 아동들은 바로 이 손가락 끝에 정교한 감각 이용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촉지각 발달의 어려움을 문제로 파악했고 기존 솔루션은 실제 점을 구분할 수 없고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자발적인 학습이 불가능하며 일회성 사용으로 반복 학습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찾아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를 차별화 포인트이자 가설로 설정하여 작은 저명을 구별할 수 있는 훈련이 돼 자발적이고 반복적인 학습이 가능하고 흥미 요소 또한 포함된 보드게임형 교구 3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먼저 팀원들이 직접 여러 재질과 실제 점자 규격을 고려하여 MVP를 제작하였고 참여자를 모집하여 난이도, 소요 시간을 포함한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교구로서의 활용도를 검증하고자 여러 기관을 컨택했고 그중 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촉각 교재 제작팀을 직접 만나 뵙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얻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2차 MVP를 제작한 프로비전은 난이도를 상, 중, 하로 나누어 3가지 보드게임형 교구를 제작했습니다. 이후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검증을 위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맹학교에 여러 차례 방문하였는데요. 약 2시간 동안 17명의 시각장애 아동이 흥미를 잃지 않고 자발적이고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 솔루션으로 주목했던 가설을 모두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점자 학습에는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었을까요? 교구 사용 전후 측정을 통해 저명 구분 정확도와 촉지 속도가 향상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마지막 소셜 임팩트 측정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확인했고 이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막연하게 직접 농촌에 찾아가 잡초뽑기를 도와드리며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여러 시도 끝에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교육 현장에도 직접 찾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성과를 거두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프로비전은 직접 만들어낸 사회 변화를 확인하며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고 모든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읽을 수 있는 그날까지 프로비전의 교구로 언제나 함께하고자 소셜 벤처로서의 성장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진유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세대학교 생명과학과 20학번 송민서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주제는 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에서 지원하는 현장실습입니다. 이 현장실습에 대한 소개에 이어 제가 참여했던 현장실습 사례도 같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연세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현장실습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장실습은 연세대학교 학부생들에게 다양한 직무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교와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산업 현장에서 실무 교육 및 실습을 진행하고 이를 이수한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현장실습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절학기 그리고 정규학기 현장실습입니다. 정규학기 현장실습은 학기 중에 15주 이상 진행이 되고 대상은 신촌 및 국제캠퍼스 3학기부터 8학기 학부 재학생입니다. 현장실습 이수 시 최대 15학점과 실습 지원비와 장학금의 혜택이 있습니다. 계절학기 현장실습은 방학 중에 6주 이상 진행이 되고 대상은 신촌 및 국제캠퍼스 3학기부터 7학기 학부 재학생 및 휴학생입니다. 현장실습 이수 시 최대 6학점과 실습 지원비와 장학금의 혜택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장실습 운영 절차입니다. 대학에서는 현장실습에 참여할 기업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 이후 현장실습 공지로 학생들을 모집하게 되고 기업에서는 자소서 및 면접과 같은 방법으로 학생 선발을 마치게 됩니다. 선발된 학생들 대상으로 OT가 진행되고 학생들은 기업에서 실무 교육을 받은 후 실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지도교수님께서 기업 방문을 하셔서 현장 실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생과 기업 간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시게 됩니다. 모든 현장 실습이 끝난 후에는 학생, 지도교수님, 기업 모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학생의 성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학점이 부여됩니다. 매해 현장 실습에서 모집된 기업들은 상이합니다. 스타트업부터 중소기업과 대기업까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다양한 지역과 산업 현장을 체험할 수 있고 다양한 직종과 직무도 있으니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선택의 폭은 굉장히 넓습니다. 다만 기업 현장 실습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학생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지원할 때 매우 머뭇머뭇했었는데요. 연세대학교 현장실습 지원센터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들도 있고 학생들의 후기 영상들도 올라와 있으니 접근성 또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저에게도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소통창구로 작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초에 연세 소식에서 특별 기획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연세인들의 인큐베이터의 제목으로 현장 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인터뷰도 같이 실렸습니다.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관심 있는 직무를 체험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진로를 확정하거나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학점과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학교와 연계된 기업이라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내용이 주로 실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제 현장 실습 활동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2023년 여름 방학부터 2023년 2학기 총 6개월간 현장 실습에 참여하였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계절과 정규학기 현장 실습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계절과 정규학기 둘 다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저는 샘표식품 서울 본사에서 R&D 직무였던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 단계별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장 실습에 지원하게 된 계기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적성 확인과 두 번째로는 회사 생활 미리 경험해보기였습니다. 저는 생명공학과 학생으로 바이오 분야와 식품 분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이오 분야는 학교 연구실 인턴을 통해 경험을 해봤지만 식품 분야 관련 경험은 부족하다고 느껴 인턴을 알아보던 중 현장 실습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원 진학과 학사 취업을 고민하던 중 과연 회사 생활이 나랑 맞을까? 의 의문을 해소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에게는 어렵게 느껴졌던 회사 내에서의 인간관계를 미리 경험해보고 싶어서 지원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력서와 자소서를 제출하고 1차 서류 합격을 한 후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을 하게 되어
샘표 R&D 실습생으로 출퇴근을 6개월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장 실습 기간에 했던 활동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식품개발연구실에서 연구원님 2분과 함께 일본식 커리 신제품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마케팅팀과 함께 신제품 아이디어 논의 후 연구원님들과 함께 비합비를 짜고 제품을 만들고 설균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그 후 염도와 당도와 같은 이화학 분석을 하게 되고 시식을 통해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제품의 최종 스펙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식품 제조 공장을 방문하여 제품 대량 생산을 하게 되는데 저는 운이 좋게도 연구원님들과 함께 공장에 직접 방문하여 식품이 제조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개발에 참여한 신제품이 마트에서 판매되고 광고에도 나와서 너무나도 신기하고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6개월간 현장 실습을 하면서 배우고 느낀 점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고르자면 첫 번째로는 직무에 관한 지식 이해도가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운이 좋게도 신제품 개발 시작부터 마지막 과정까지 함께 하게 되어 신제품 개발 직무 관련 지식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로에 대한 방향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연구원님들과 이야기하며 현실적인 고충을 듣고 학사 취업보다는 대학원 진학에 더 기울어졌습니다. 또한 R&D 직무가 생각보다 재미있고 매력있다고 느껴져서 진로가 더 확실해진 것 같아서 저에게 매우 뜻깊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회사 생활 경험입니다. 저는 내성적이라서 직장 내에서의 사회생활이 좀 걱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인턴 동기들과 함께 생활하니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고 막상 부딪혀보니 사회생활에 대한 자신감도 붙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실습 덕분에 사회생활에 대한 두려움은 전에 비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실습을 하면서 정말 장점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커리어 및 학업입니다. 우선 현장 실습을 지원하려면 이력서부터 적어야 되고 기업의 자소서와 면접을 봐야 되기 때문에 미리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실습을 통해 실제 직장인처럼 일을 하다 보니 실무 경험이 많이 생기게 되어 나중에 취준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일을 하면서 이 일이 내 적성에 맞는지, 내 업으로 삼고 싶은지 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고민거리가 있다면 직장 내 멘토들과 함께 상의하면서 고민을 해소할 수도 있고 멘토분들과 네트워크 형성도 할 수 있습니다. 학업적으로는 전공 관련 지식을 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공과 일반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실습 경험과 학점, 2마리 토끼 모두 잡으실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금전적 혜택입니다. 실습 기간에서 학생에게 현금으로 주별 또는 월별 지급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매주 1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실습이 완료된 후에 현장 실습 우수 사례 공모전에 참여하여 수상을 한다면 상금 혜택도 있습니다. 저 또한 우수 사례 공모전에 참여하여 수상과 상금의 혜택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안전입니다. 기업과 학교가 공동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학생은 학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도 교수님께서 기업으로 현장 지도 방문을 하셔서 학생과 기업 간의 마찰은 없는지, 업무 환경이 안전한지 등을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큰 걱정 없이 현장 실습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인턴 경험은 해보고 싶은데 막막하거나 특정 산업의 특정 직무가 내 적성에 맞는지 고민되시는 분들, 혹은 학점과 인턴 경험 2마리 토끼 모두 잡고 싶으신 학생분들은 연세대학교 현장 실습에 참여해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로써 연세대학교 현장 실습에 대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이현입니다. 저는 23년도 2학기 도전학기제 16기에 참여해 온라인 기반의 입시 컨설팅 펌을 창업했고 현재까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전학기제 사업 소개를 시작으로 어떤 계기로 도전학기제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 해당 프로젝트를 기획해 성공적으로 고객들까지 만나볼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배우고 느끼게 되었는지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전학기제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진행 중인 대학혁신 지원 사업입니다. 재학 중 한 학기 동안 자신의 꿈에 맞는 활동을 설계하고 수행하면 이를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학습자 중심의 유연한 학사 제도로 현재 18기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팀 혹은 개인 자격으로 모두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한 것들의 다양한 전공만큼이나 관심 분야에 맞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콘텐츠 개발, AI, 예술, 창업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이전 기수에서 수행했습니다. 도전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은 도전학기 프로젝트 수행 시 그 규모에 따라 최대 9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중 최대 규모의 장학 금액을 지원합니다. 최대 400만 원까지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기획과 수행 완수 단계까지 끝까지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 과정에서 현직자 전문가 멘토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행 과정에서는 지도 교수님과 이전 기수 선배와 매칭을 통해서 1대1로 꾸준한 멘토링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꾸준히 창업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내외로 굉장히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과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고 몇 번의 수상을 하고 난 뒤에는 진짜 시장을 조금 경험해보고 싶다는 갈망을 느껴서 스타트업에서 그로스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성과를 만들어 오면서 궁극적으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모의 창업 경진대회, 그 다음 모의 데모데이, 셀 수 없는 모의들 말고 진짜를 만들어 볼 수 없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의가 아닌 진짜를 만들고 싶어서 들어갔던 회사에서도 성과를 내면서까지 내 거는 없는 걸까? 라는 기분이 들었고 이제는 진짜로 내 것을 만들어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도전학기제에 참가해 창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결심한 뒤 아이템을 정하고 프로덕트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가장 염두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조금 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두 서비스 다 지금은 너무 삶의 일부처럼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 두 회사를 보면서 저는 프로덕트를 기획하는데 큰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저희는 카카오톡이 나오기 이전에 돈을 안 내고 문자를 보낸다는 개념은 머릿속에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토스 무료 송금이 나오기 이전에 무료로 송금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진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원하는 것을 만들어서 눈앞에 놓아주기 전까지는 고객들은 본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점을 저는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는데 사회학적인 시선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창업을 꿈꾸면서도 사회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철학이 있는 기업인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사회의 아주 거대한 구성물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상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었고 또 그들을 둘러싼 구조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기업의 인사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기업이 얼마를 투자하고 대표이사가 검찰에 송치되고 하는 일은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익숙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분명 기업인들이 사람에 대한 철학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기업가로서의 철학은 결국 기업은 고객이 있어야 존속됨을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기업의 오너는 사람을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되며 기업의 근간인 고객을 아주 세심하고 애정어린 시점으로 끝없이 관찰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전학기제 도전 과제로 창업을 통한 사회학적 상상력 실현이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사회학적 상상력을 하나로 딱 정의하기는 사실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저희 교수님 표현을 빌린다면은 잘못이 없는 사람한테 우리가 지금 잘못을 묻고 있는 것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창업에 있어 사회학적 상상력의 발현이란 제게는 예상 고객을 조금 더 애정어린 시선으로 관찰하는 것이었고 여기에서부터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조금 더 그들이 원하는 아이템을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잘 아는 학생들이자 후배들
그 편입 수험생들을 위한 온라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컨설팅 펌을 창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원한다면 누구나 조금 웹상에서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만큼만 지불하고 얻을 수 있도록 편입 입시 시장을 조금은 바꾸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사람들이 좀 더 필요로 하는 것을 우연히 발견한 것을 계기로 저는 프로덕트를 고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4월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다짐하고 저는 편입 경험을 살려서 전자책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가지고 텀블벅 펀딩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펀딩이 목표치의 240%를 달성하면서 이를 계기로 편입 시장의 유효성을 우연히 찾게 되었습니다. 펀딩 성공을 통해서 시장의 유효성을 확인한 뒤에는 실제로 편입 시장 내의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2페이지짜리의 아주 간단한 파일럿 페이지를 기획해서 릴리즈했습니다. 고객을 관찰하기에는 아무래도 웹상에서 그들이 남긴 흔적을 쫓는 게 가장 투명하리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 달 동안 검색 광고와 함께 파일럿 페이지를 운영한 결과 검색 광고 데이터를 통해서 고객들이 사실 학습 자체보다는 조금 더 자소서와 관련된 문제를 많이 검색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시장의 니즈를 확인한 다음에 비로소 리서치를 시작했습니다. 경쟁사의 서비스 프로세스를 모두 나열했고 이 과정에서 저는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고객이 실제로 어려워하는 부분을 경쟁사는 해결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고 저는 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과정에 개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서비스가 해결하지 못하는 고객의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개발한 프로덕트는 입시 자소서를 쓸 때 개요 쓰기 전에 상담을 한번 진행하는 것, 그리고 오프라인 대형 학원에 조금 갇혀있는 정보를 온라인으로 유통해서 원하는 만큼만, 사용료를 딱 그만큼만 지불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프로덕트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비스 모델과 프로덕트를 모두 구축한 뒤에는 본격적으로 고객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웹사이트를 구현하고 검색 광고와 검색 엔진 최적화 전략을 동시에 실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노코드 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모르는 부분은 거기서 낙담하지 않고 그때그때 공부하면서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실행했습니다. 그 결과 릴리즈 한 달 만에 2023년 11월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을 했고 고객을 만나고 상담하는 일정을 나머지 기간 동안 모두 소화해냈습니다. 저는 도전학기제를 통해서 꿈만 꾸던 창업을 두려움이랑 부담을 덜고 실행에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상업적인 측면에서도 꽤 그럴싸한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무인 기획과 마케팅을 조금 더 고객을 직접 마주하는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또 직접 마주하는 단계에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마케팅 성과에서는 특히 아주 작은 비용을 들여서 매출을 창출해내는 경험을 중점적으로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기간 중 홈페이지 문의 대비 최종 전환율을 81.1%까지 달성하면서 실제 시장에서 고객하고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도전학기제가 제게 뜻깊었던 이유는 이 경험을 계기로 여러 성과로 확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템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사업 자금을 조금 더 모으기 위해서 여러 대회에 참여했고 수상까지도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듯이 창업 자금으로 장학금을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학기 중에 창업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제게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은 혹시나 실패하면 어쩌지? 학업과 사업을 두 개 다 챙길 수 있을까 했던 제 고민을 어느 정도 덜어내고 두 가지 활동 모두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실제로 창업을 하면서 느낀 점은 일을 하면은 저는 익숙해질 줄만 알았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더 넓은 세상이 너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조금 창업과 취업 이 두 가지 선택만으로 미래를 양분법적으로 바라보았다면 한번 해봤으니 언제든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더 많은 선택지와 길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획과 마케팅 역량을 모두 가진 창업가로서 데이터 분야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 것들을 더 스스로 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전학기제를 통해 사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도전학기제를 수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만난 단 한 사람의 도움이 인생에 얼마나 멋진 일을 만들어주는지를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학교생활 그리고 진로와 더불어 자유로운 프로젝트를 꿈꾸는 분들은 도전학기제에 참여해 마음껏 시도해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한 학기간의 활동이 내게 얼마나 멋진 변화와 계기를 만들어주는지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이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인 박찬입니다. 저는 2023년 이화 DNA 랩 프로그램에서 커리어 크라임 크루 팀원들과 함께 사부작이라는 진로 키트를 제작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이화 DNA 랩 프로그램 소개와 저희 팀의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화 DNA 랩 소개, 프로젝트 수행 과정, 프로젝트 성과, 프로젝트 참여 후기, 그리고 프로젝트를 어떻게 확장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화 DNA 랩 프로그램 소개입니다. 이화 DNA 랩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소그룹을 구성하고 관심 분야에 따른 활동 목표를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활동하는 학생 주도형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1유형인 창의융합 탐구형은 소그룹 내에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팀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입니다. 필요시 인재개발원이나 기업가 센터와 연계해서 관련 경력 개발이나 창업 계획에 관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은 보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각 팀 고유의 주도적인 해결 방안을 기획하여 핵심 역량을 기르는 활동입니다. 이화 DNA 랩에 지원할 때 지난 기수의 우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유용하였습니다. 미래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메타버스의 이화 DNA 랩의 우수 사례 방에서 누구나 2022년, 2023학년도의 우수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으시니 QR코드를 통해 입장하셔서 그동안의 활동들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 문제를 여러 전공의 팀원들과 다양한 관점에서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또한 지도 교수님과의 지속적인 면담에서 받을 수 있는 피드백을 바탕으로 보다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제작하고 싶어 두 유형 중 이 유형을 선택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프로젝트 수행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리어 크라임 크루 팀은 혼자서 진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진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하였고 본인을 포함하여 진로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모이게 되었습니다. 진로 교육과 관련되어 있다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 경험과 흥미가 있던 3명의 사범대생과 그것을 결과물로 구현할 수 있는 교육공학 학생 1명, 내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통찰력 있는 시각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철학과 학생 1명, 총 5명이 모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주제를 선정하는 데에 앞서 진로와 관련된 여러 사회 현상들을 탐구하였습니다. 먼저 미디어나 전문가의 말을 통해 특정 학과가 취업에 유리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생길 경우 해당 학과가 입학 경쟁률이 급격하게 높아졌다가 시간이 지나면 하락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의 사례는 과거 교대의 과열과 현재의 교대의 미달 사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졸자의 전공과 직업 간 부조화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대학에서 4년간 배운 지식을 실질적으로 직업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비용 대비 낮은 효율을 낳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관심사나 재능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사회 경제적 흐름에 따라 진로를 설정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팀은 수동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도 자아와 진로 탐색의 시간이나 기회가 충분하지 않은 것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사람들이 자신이 직접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역량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진로를 설정하고 삶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는 진로 키트를 제작하고자 했습니다. 저희 팀은 효율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활동들을 단계적으로 수행해 나갔습니다.
5월엔 이화 DNA 랩 공모전에 최종 선정되어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여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6월에서 7월에는 사회적으로 어떤 진로 관련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했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8월에서 10월에는 진로 키트의 내용과 디자인을 확정하였습니다. 완성된 진로 키트를 가지고 11월에서 12월에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앞선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저희 팀은 어떤 내용을 구성하고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였는데요. 스스로 이해하는 것은 한 번에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였고 그렇기에 여러 부작에 나눠서 관심사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단계를 구성하였습니다. 0부작에서 4부작까지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4부작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간략하게 저희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4부작의 구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0부작은 키트를 만들게 된 동기, 팀원 소개, 사용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부작은 자신에 대해 알아보는 챕터입니다. 두 가지 상황 중 하나를 고르는 밸런스 게임과 밸런스 게임 중 고르기 어려웠던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는 재확인 단계, 그리고 여러 단어 중 자신의 흥미와 가장 맞는 단어들을 고르는 활동 등을 통해 자신에 대해 파악합니다. 이후 2부작에서는 관심사를 8개로 추려서 각각의 롤모델을 설정하고 롤모델의 인터뷰 기사, 영상들을 보며 분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3부작부터는 실천을 하게 됩니다. 먼저 자신의 8개 관심사가 날마다 순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주일 동안 관심사 순위를 매겨보는 활동을 합니다. 이후 관심사 8개 중 본인의 순위 1위부터 4위까지를 선택하여 7일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마지막 4부작에서는 2부작, 3부작의 활동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그동안의 활동을 돌이켜보고 한 달 챌린지를 하고 싶은 것을 하나 설정하여 챌린지 포스터를 활용해서 한 달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지금부터는 프로젝트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 키트는 다음과 같은 디자인의 소책자와 포스터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키트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였습니다. 학생문화관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어 진로 고민을 하고 있는 이화여대 재학생 약 40명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진로 키트를 전달받은 40명을 키트를 끝까지 완수하게끔 하기 위해서 C3 팀원들이 오픈 채팅방에 방장이 되어서 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끝까지 완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글 폼을 통해 사용 후기를 수집하여 키트를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실제 사용 후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각 부작의 진행 순서를 따라가다 보니 스스로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과 이러한 활동이 진로를 찾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는 후기 등이 있었습니다. 진로 키트로 텀블벅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목표 금액을 넘는 후원을 받았고 받은 후원금을 바탕으로 진로 키트를 더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발행한 진로 키트를 별책부록이라는 독립서점에 출고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에도 별책부록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4부작 진로 키트를 구매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듯 저희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 제작한 진로 키트를 알리고 고객들에게 다가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참여 후기입니다. 4부작 진로 키트는 차별점이 있는데요. 바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진로 키트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관심사를 알아보기 위해서 혼자서 자신의 경험을 돌이켜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경험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진로 키트 내용에 저희 팀원들의 사례를 풍부하게 넣었고 말풍선 등을 통해 사용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 부작의 맨 앞장에 팀원들과 언제든 소통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에 QR코드를 기입하여 키트를 사용하는 사람이 이야기하고 싶은 상대가 필요할 때 언제든 채팅방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소통을 강점으로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진로 키트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화 DNA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팀원들이 함양할 수 있었던 역량은 첫째로 여러 전공의 학생들과 소통을 하다 보니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전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홍보나 디자인 등을 직접 해보면서 자기 주도성을 높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팀원들이 서로 부족한 부분 등을 채워주면서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완료 후 결과물을 내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프로젝트를 확장하며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실행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화 DNA 랩 활동을 통해 완성된 진로 키트를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저의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성인들을 타깃으로 설정하였으나 진로 설정의 중요한 단계에 있는 중고등학생에게도 진로 키트가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멘토로서 그동안 7개 이상의 멘토링을 진행했고 현재에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멘토링 활동에 진로 키트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천천히 함께 멘토링에서 만난 느린 학습자 멘티가 있습니다. 멘티의 학습 동기를 올리기 위해서 관심사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진로 키트의 일부작을 활용하여 멘티의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멘토와 멘티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라포 형성도 가능했고 파악한 관심사를 학습 주제로 삼았을 때 멘티의 학업 집중도도 올라갈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례로는 점프온 멘토링에서 만나 자립준비 고등학생과 진로 키트를 활용한 것입니다. 해당 멘티를 만날 때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멘티의 개성을 찾는 것입니다. 멘티는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과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상호간 배려해야 할 상황이 있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주관을 내비추기보다는 다수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많이 생각해보지 않은 친구였는데 진로 키트를 통해 스스로의 관심사와 취미를 더 잘 알게 되었고 나아가 진로를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로 키트 활용은 저의 진로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화여대 입학 이전에 교대를 다녔고 타대학 성악과에 진학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다양한 경험들과 지금도 여러 가지를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여러 사람들의 진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진로 키트를 많은 사람에 적용하면서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유튜브나 블로그에 진로 관련한 여러 글과 영상을 꾸준히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사람들에게 다양한 진로적 도움을 주는 진로 커리어 멘토가 되고 싶습니다. 이화 DNA 랩을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해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여러 역량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재학생들이 이화 DNA 랩과 같은 대학 내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신의 진로를 준비해 나가는 데에 많은 도움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이화여자대학교의 박찬이었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삼류미술 패션 디자인과를 전공 중인 이도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2023학년도 2학기에 바틱과 스크린 프린팅을 활용한 HFW 마켓의 공익성 창업 프로젝트로 활동하였는데요. 오늘은 바틱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HFW 마켓의 공익성 창업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진행하고자 하는 발표는 바틱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것인데요. 프로젝트의 개요와 구성원, 그리고 프로젝트가 추진된 배경, 프로젝트 계획과 실적,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틱 프로젝트에는 선발된 섬유미술 패션 디자인과 재학생들이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과 제품 생산, 그리고 더 나아가 창업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였는데요. 패션과 텍스타일 분야의 과제인 지속 가능성을 윤리적이고 문화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향을 추구하며 이를 디자인 프로세스에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지속 가능성 추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런칭되었습니다. 바틱 프로젝트는 글로벌 지역 상생 프로젝트이자 교육기관과 기업 간의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지속 가능한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과 제품 생산 및 판매, 창업 등을 통해 윤리적이고 문화적인 방법으로 홍익대학교 섬유미술 패션 디자인과만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홍익대학교 섬유미술 패션 디자인과는 홍익 패션위크 2023년을 맞아 HFW 마켓을 선보였습니다. 첫 번째 공익성 창업 프로젝트는 토탈 미술관에서 진행하는 바틱 스토리와 함께했습니다. 학생들은 공익성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스스로의 아트웍으로 제품을 만들어낸 후 디스플레이와 판매를 경험하며 창업의 과정을 학습하였고 나아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발도상국 지역 주민을 돕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에는 총괄을 진행해주신 섬유미술 패션 디자인과 최초룡 학과장님과 4분의 교수님, 그리고 프로젝트를 위해 선발된 9명의 섬유미술 패션 디자인과 학생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지속 가능하도록 제작된 바틱 텍스타일은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고 전통 문화를 보호하는데요. 이는 창업 지원 활동으로 이어지며 상품 제작과 판매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킵니다. 그 결과 윤리적으로 지속 가능한 디자인, 제품 생산, 판매 및 창업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프로젝트 계획은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과 바틱 텍스타일 제작, 소재 개발 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개발된 바틱 텍스타일은 이후 상품화와 판매, 포트폴리오 및 창업으로 이어집니다. 기존 작업물 심사를 통해 프로젝트 참여 학생을 선발한 후 OT를 진행하며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제작 플랜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주기적인 방학기간 단체 미팅으로 아트웍을 개발해 확정했습니다. 바틱 텍스타일 개발 과정에서 제작된 아트웍입니다. 지속 가능성 추구를 위해 멸종 위기 동물을 모티브로 삼아 바틱 텍스타일에 적용하기 위한 아트웍과 평화를 주제로 한 아트웍이 제작되었습니다. 크리안 바랏 전통 바틱 제작 공방에 디자인된 아트웍을 전달했고 이후 아트웍이 적용된 전통 바틱 텍스타일 원단을 전달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안 크리안 바랏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했는데요. 10가구 지원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생계 유지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바틱 텍스타일로 제작된 제품을 홍보하며 전통 문화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크리안 바랏 주민분들이 바틱 텍스타일을 제작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학생들이 제작한 아트웍 디자인이 전통 바틱 기법을 활용해 바틱 텍스타일로 만들어지는 모습입니다. 바틱 소재 개발 및 적용 단계에서는 교과 과정에서 학습한 기법을 활용해 원단을 후가공했습니다. 이후 마켓 리서치를 통해 모던한 바틱 텍스타일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 상품화했습니다. 직접 개발한 바틱 텍스타일 원단을 사용해 세상에 하나뿐인 피스를 제작했습니다. 바틱 텍스타일 후가공 과정입니다. 열 전사지를 잘라 원단에 붙이거나 염색한 원단 위 실크 스크린을 진행하였고 디지털 자수 기법을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호일 바인더를 사용한 실크 스크린을 진행하기도 하였고 패치워크 기법을 활용해 제품 제작 이전 바틱 텍스타일을 현대적으로 후가공해 주었습니다. 바틱 텍스타일을 활용해 개발된 상품으로 에코백과 스웨트셔츠, 그리고 후드티가 있습니다. 팝업 스토어를 구성해 상품을 디스플레이하고 공간 내부 동선을 고려해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홍익 패션위크 기간 동안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이 스토어를 운영하며 제품을 판매하였는데요. 약 300만원 가량의 수익을 창출했고 향후 지속적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를 위한 자본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머그 매거진의 프로젝트 관련 기사를 수록하며 홍보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팝업 스토어에 부착된 포스터 디자인입니다. 홍익 패션위크 기간 동안 진행된 HFW 마켓의 일정을 알리는 포스터로 스토어 운영 한 달 전부터 교내 10곳에 부착해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설치된 창업 지원 부스 사진입니다. 설치된 창업 지원 부스는 홍익대학교 정문 앞에 설치되었으며 2023년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바틱 텍스타일을 활용한 시제품을 제작하여 전시할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한 학생들이 직접 판매 및 포장을 도맡아 하며 창업의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켓 판매 제품 리스트로는 에코백과 스웨트셔츠 그리고 후드티가 있습니다. 이후 창업 및 포트폴리오를 위해 제품 다각화 방안을 논의하며 제품 디자인을 진행했고 샘플실에 방문해 샘플실 사장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바틱 텍스타일을 활용해 제작된 제품입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디자인 개발과 상품화, 판매 실적을 도출했습니다. 모던 바틱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로 저소득층 10가구를 지원했고 상품화로 스웨트셔츠와 후디, 에코백을 제작했습니다. 팝업 스토어 설치를 통한 판매에서는 300만원의 수익을 창출했으며 재투자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10가구 지원과 1개의 팝업 스토어에서 2024년에는 지원 가구 수 확대를 통해 20가구 이상을 지원하고 10개 이상의 1인 독립 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10년 후에는 100가구 이상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00개 이상의 1인 독립부스 설치를 통해 마켓 규모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섬유 미술 패션 디자인과 학생으로서 대학 혁신 지원 사업단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저를 포함한 더 많은 학생들이 공익성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지속 가능성을 타진할 기회가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홍익대학교 섬유 미술 패션 디자인과 이도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19학번 최유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술대학 산업디자인 전공 4학년에 재학 중이고 디자인 엔지니어링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저는 2023년 한 해 동안 골든캡슐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대학혁신 사업단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작년 2023년 저희 골든캡슐 팀은 홍익대학교 디자인 엔지니어링 융합전공에서 함께 수업을 들으며 만났습니다. 학우들과 팀을 이루어 융합동아리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글로벌 디자인 마인드를 기르기 위해 CES 전시 출품작들을 비롯한 전 세계 최신 트렌드 제품들을 주로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사업단에서 진행하는 디자인 띵킹 워크숍을 통해 창의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를 익혔습니다. 이렇게 쌓은 기초적인 디자인 역량을 바탕으로 팀원들과 골든캡슐이라는 작품을 디자인하면서 대학교육혁신사업단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골든캡슐은 재난 현장에서 환자를 이송할 때 수액팩을 들고 있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한 응급용 무동력 수액 주입 장치입니다. 올해 초에 발생했던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사건을 계기로 이 골든캡슐을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보도되었던 뉴스 영상들을 보시면 구조대원 한 명이 환자의 수액팩을 대신 들어주면서 이동하는 모습을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조대원이 발을 헛디디거나 삐끗하는 등 위험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난 상황에서 링거 처방의 어려움에 대해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에게는 두 가지의 디자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높이 차이에 상관없이 아무데나 올려놓아도 안전적으로 주입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그 과정에서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입니다. 저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용 풍선의 탄성력을 이용한다는 아이디어를 채택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페트병 안에 풍선을 넣어주고 병 안에 있던 공기를 빼내면 풍선이 물을 머금으면서 점차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외부의 공기와 연결해주는 수액 튜브를 찝어주고 열어줌에 따라 수액도 분출이 되기도 하고 정지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수액팩이 튜브의 끝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동력으로 밀어 올려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고도화해서 이런 실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시중에 있는 진공 밀폐 용기를 구입했고 이렇게 수동 펌프로 용기를 진공화해주면 풍선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레귤레이터라는 장치를 사용해서 공기가 들어가게 하면 풍선 안에 있던 물이 천천히 빠져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난 현장을 타겟으로 디자인한 제품이니만큼 제품의 실현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했는데요. 이에 저희는 융합설계 프로젝트 교과목 재료비를 이용해 고도화된 실험 모델을 제작하고 또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 결과 신체 정맥압과 유사한 실험 환경에서 30분에서 1시간 이상 안정적인 주입이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탄성력과 음압을 이용한 방식으로 수액을 놓아도 기존 링거 방식의 그래프 개형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몸에는 무리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음압 상태인 쉘 내부로 유입되는 공기의 유입량을 조절하면 탕성체 안에 담긴 수액의 분출 속도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대 주입 속도가 150% 향상되었기 때문에 빠른 주입이 필요한 재난 현장에서 더욱 유용했습니다. 또 다수의 디자인 프로토타입도 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골든캡슐만의 특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높이차를 확보하지 않고도 수액을 주입할 수 있으며 기존 방법 대비 훨씬 빠른 주입이 가능하면서도 균일한 주입이 가능하고 속도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기존 수액 방식과 동등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폴대 같은 별도의 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편리성도 있을 뿐더러 초기 구매 비용도 절감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전력 없이 작동 가능하기 때문에 전기가 없는 장소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사용이 되는 제품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학혁신사업단의 지원을 통해 이와 같이 높은 수준의 유저 시나리오 이미지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기기인 만큼 의료진 입장에서의 사용성과 환자 입장에서의 정서적 안정감이 매우 중요하기에 전문가 자문 및 평가도 진행하였습니다. 사업단의 자문비 지원을 토대로 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신 현직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분들을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을 통해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완성된 골든캡슐을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디자인 엔지니어링 어워드인 제임스 다이슨 어워드에 참가하였습니다. 국제전 라운드에 진출하고부터는 디자인 내용을 영어로 표현했어야 됐는데 이 과정에서 영문 검수비를 지원받아 더욱 설득력이 있는 스크립트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골든캡슐은 전 세계 30개국에서 출품된 2000여 개의 작품 중 최종 우승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이슨의 창업자인 제임스 다이슨 경이 직접 심사하고 수상 소식을 전했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대한민국 최초로 1위를 한 사례였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는 성과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경진대회인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에서 1위 국무총리상을 차지하였습니다. 디자인과 학생들과 기계공학과 학생들이 함께한 융합팀이 1위를 차지한 이례적인 사례였습니다.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국제 어워드인 프로토타입 for 휴머니티에도 참가하여 스탠포드, 하버드와 같은 유수 대학들을 제치고 홍익대가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두바이 왕세자님과 공수님께서 직접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시상에 참여하시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또 SBS 8시 뉴스에도 보도되어서 전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작년 제야의종 행사에 청년 대표로 선정되어서 공신각 타종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성과로 디자인 코리아와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을 비롯한 유명 디자인 전시들에 참여하였고 월간 디자인, 한국경제, 동아일보 등 국내외 주요 언론들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이렇게 홍익대학교 대학교육혁신사업단으로부터 받은 지원을 바탕으로 팀원들의 열정을 쏟아 완성해낸 골든캡슐 프로젝트는 대학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을 성과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혁신사업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것처럼 추후 다른 학생들도 프로젝트를 멋지게 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홍익대학교 최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